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봉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박찬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이제 AI 산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조 쪽 작년까지 하이닉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오브젠으로 와서 AI 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적용 사례하고 AI 관련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제 하이닉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담당을 했었고요. 이전에 14년부터 16년까지 융기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센터에서 융합 연구 과제에 대한 텍스 분석, 전력 수요 예측, 빅데이터 인프라 및 분석 플랫폼 쪽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LG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했었고, 여러분들이 뭐 LG TV 요새 나오는 TV들은 이제 웹OS 기반으로 다 돼 있는데 웹OS TV 개발할 때 아키텍트로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웹 성능 개선하는 거 그거를 리딩을 했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박사를 했고요. 융합기술원에 가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이쪽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AI 개요하고 사례를 한 3개 정도를 잡았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반도체 제조할 때 불량 검사했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저희 쪽 이제 와서 유통해서 개인화 추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금융기업의 이제 분석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3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엔지니어링 필요 기술들, 사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있을 때는 한 연간 한 300건 정도의 분석 과제를 수행을 했었고요. 제가 나올 때 한 150명 정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었고 그중에 한 3분의 1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 또는 이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AI가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쓰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SK 하이닉스에 갔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통계나 산업공학이나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 요즘에도 그렇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내부에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이 뭔가 크게는 뭐 이제 예전에 하지 못했던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컴퓨팅 파워가 싸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알파고 이후로 이제 AI 딥러닝 기술들이 매년 발전하고 있다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컴퓨터 기술에 대한 발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데이터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품 추천을 통해서 판매를 늘린다든가 또는 새로운 고객을 모은다든가 광고를 더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알고리즘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에 통계나 산업공학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나면 페이퍼로 남고 뭐 크게는 전략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분석 알고리즘들이 그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그런 가치 체인에서는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에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서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발표에서 이제 AI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보자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앤드레이 카파시라고 지금 테슬라에서 이제 딥러닝 쪽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인데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2.0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2.0은 우리가 이전에는 뭔가 그 앤드레이 카파스는 이제 그 비전 쪽 전문가였고요. 이전에 코딩을 할 때는 대부분 그 뭐 모양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주얼한 피처들을 뽑아서 룰 베이스를 가지고 아 얘가 불량이다, 얘가 불량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딥러닝은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준비가 돼 있으면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이전에 비전을 만드는 거나 딥러닝을 만드는 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에서 이제는 2.0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그 기존의 프로그램이 뭔가 우리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게 이렇게 동작하라고 명령하는 그러니까 임퍼러티브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근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하고 레이블을 주면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이제 학습했을 때의 데이터하고 실제 운영할 때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달라졌을 때는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미리 다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메인티넌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전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AI 뭐 랩이 만들어지고 AI 리서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AI 알고리즘의 개선들이 실제적인 비즈니스 가치에 그 기여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AI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대부분 이제 모델 개발, AI 개발 쪽에 포커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하고 끝인 거죠. 디플로이 뒷단계에는 그 모델이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어서 서빙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성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성과가 떨어지거나 데이터가 지금 이전 학습 데이터하고 달라졌다면 다시 모델 리트레이닝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전에는 디플로이하고 모니터링 정도,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비슷한 거고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그 ML 플로우라든지 에어플로우라든지 이런 모델의 실험에 대해서 좀 그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이 그 성숙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트너에서 2019년도 시포지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실험을 23%의 기업들이 설문한 23%의 기업이 내년에는 우리가 AI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9년도에 와서 보니까 한 5%밖에 안 는 거죠. 그러니까 18%의 기업들이 실패를 했다는 거고 사실 그 실패 원인들이 또 뭐 스킬의 부재, 뭐 데이터의 품질, 이거 일반적인 이제 모델에 대한 얘기고요. 그 기존 시스템의 통합 복잡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실패의 더 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2015년도에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 구글에서 엔지니어가 사실 ML 코드는 그 전체의 ML 코드가 사용되는 전체에 연결된 통합되는 시스템에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그 ML 코드가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ML 코드가 잘 못 동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ML 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 데트란 얘기는 뭐냐면 미리 그 코드 버그를 수정을 했으면 빨리 수정을 했으면 그 빨리 갚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드가 다른 코드에 연결이 되면서 이자와 같이 불어난다는 의미로 이제 데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ML 코드도 ML 코드가 그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변화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게 시스템이 계속 의존할 그 ML 코드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ML 코드가 잘못됐을 때 갚아야 될 빚이 많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는 아까 이제 주변에 있는 통합해야 되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ML 코드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조직 구조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챌린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이제 그 가트너에서도 사실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준비하고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하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팅까지는 하지만 얘가 퍼블리시 되고 나서 그 위에 모델이 그 실행되고 서빙되고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운영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나 애저나 아니면 AWS 보시면 그런 뭐 세이지메이커라든지 뭐 애저 ML이라든지 이런 툴들에서 일부 이제 이런 그 뒤쪽 단계 디플로이하고 서빙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들, 기술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AI에 대한 뭐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ICPC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키노트로 발표를 했었고 올해 초 이제 튜토리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쪽에 그 링크에 가보시면 그 조직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8년 상반기 때 AI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쓸만한 AI 모델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AI가 그 사람이 검사하는 것들을 대체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모델 개발이 6개월이라면 그 실제 그 AI로 대체되는 게 한 6개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키징 공정할 때 수작업으로 불량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그 불량 검사를 이제 자동화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업무의 90% 이상을 업무를 감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검사 장비에서도 그 불량을 추출을 해줍니다. 추출을 해주는데 뭐 100개가 불량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1.5개가 이제 실제 불량이고 나머지 98.5개는 이제 가짜 양품인 거죠. 그거를 이제 사람이 골라내서 양품을 살려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검사 장비가 뭐 좀 더 정확도를 높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검사 장비가 정확도를 높이면 이제 그 불량을 그냥 패싱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검사 장비 제조사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검사하는 룰 자체를 이 반도체 공장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검사 규칙에 대한 것들을 검사 장비 업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 장비 업체는 일단 가능한 불량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들은 이제 다 불량이라고 뱉어주는 거죠. 그거를 딥러닝을 써서 90%를 양품을 걸러내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그 애매한 8.5%만 그 수작업을 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자동화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한 건데 이전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비전 피처들을 익스트랙션하고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룰을 가지고 검사 규칙을 디파인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 분량을 하다가 양품이라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요거는 새로 분량이라고 정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분량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전문가가 붙어서 다시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간, 그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딥러닝으로 하면서 정확도 높임과 동시에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페이스 중심으로 단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현 가능성,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 검사가 딥러닝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뭐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요거는 한 80%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량 규칙이 얼마나 복잡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새는 다 이제 트랜스퍼러닝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로 수천만 건의 이미지로 학습된 것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일 뒷단에 있는 그 풀리 커렉티드 레이어만 새로 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초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I 목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제 장비에서 뱉어준 분량이라고 보면 요거를 뭔가 AI가 그 분량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중에 양품이 끼어 있으면 이걸 보통 이제 폴스 파지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아닌데 분량이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미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그 이쪽은 이제 양품이라는 거죠. 양품 중에 양품이라고 판단한 것 중에 분량이 들어있으면 이제 폴스 네거티브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AI에 의존하면 얘는 이제 나가서 품질 문제를 만드는 거죠. 얘는 사람이 한 번 더 봐서 걸러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성의 문제고 이 미검은 이제 품질의 문제인데, 사실은 품질 미검을 분량을 0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수준을 맞춰야 될 거냐는 이런 목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하는데 그러면 AI의 목표는 이 정도로 두고 가자라고 해야지 그 AI의 성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2018년도 이제 초반부에 그 앤드류 웅이라고 그 앤드류 웅이 랜딩 AI라는 회사를 했는데 앤드류 웅하고 이제 같이 파일럿을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앤드류 웅이 한 이야기가 지금 AI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있다. 뭔가 결과가 나와서 오류가 나오면 AI에서 오류가 나오면 얘가 AI의 오류도 오류라고 하고 사람의 오류도 오류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데이터를 잘못 만들고 분량 규칙을 잘못 만드는 것도 다 AI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고 AI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AI 과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반에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공정의 앞단계면 빨리, 그러니까 뒤에서 분량이 뒤로 가더라도 뒤에서 걸러주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최대한 그 폴스 파지티브 과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뒷단에 가면 사실 고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미검, 그러니까 폴스 네거티브를 줄이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도 어떤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시켜야 되는 AI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때 AI 과제라면서 그 레슨 런드로 느꼈던 게 이제 그 도메인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먼지가 어디에 이쪽에 떨어지면 분량이 아니고 어떤 라인 위에 떨어지면 분량이고, 뭐 이런 것들 미세한 차이들 규칙화를 하려면 사실은 도메인 엔지니어하고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때 아까 그 랜딩 AI랑 3개월 그 같이 파일럿으로 저희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내부적으로도 그 모델을 개발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랜딩 AI 쪽이 나왔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AI 모델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현장 엔지니어랑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왜 이거를 불량이라고 AI 모델을 불량이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랜딩 AI 쪽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처리도 왜냐하면 이제 그 메모리마다 백그라운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분량이 1000x1000 이미지 중에 어떤 분량은 10x10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크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시키다 보면 큰 이미지만 갖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못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하이라키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하얗게 그 미세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기술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모델 개발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 생산 라인에
AI를 집어넣는 과정이 아까 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집어넣어 놓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제 분량 검사를 하는 거랑 AI가 검사하는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서 아 이거는 AI가 잘하고 얘는 사람이 못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아 AI가 어느 정도 하네라고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가져야지 AI가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AI를 바로 도입하는 어떤 제조 회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AI의 결과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MVP를 개발하는 거,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UI를 만들고 이 사람과 AI가 병렬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AI를 테스팅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섀도우 테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AI하고 그 사람이 서로 불일치가 일어나면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AI가 잘못하면 AI를 다시 리트레이닝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제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AI를 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AI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분량이 출현을 하게 되면 AI 다시 학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비가 뭔가 노후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도가 바뀌거나 촬영 각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AI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또 분량 규칙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되게 하드하게 검사를 하는데 이건 흘려봐도 괜찮네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전에 불량이었던 게 이제 불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규칙도 바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다 해결하고 나면 사람 대신에 이제 AI 주도로 검사 체계가 바뀌는 거고요. AI가 검사를 하더라도 AI가 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 5% 정도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AI하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AI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유로 모델 재학습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규칙 재정의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파악한 건 뭐냐면 작업자들도 오류가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작업자의 어떤 그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 작업자가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못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AI는 일관되게 꾸준한 결과를 준다. 이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피드백 룹을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트레이닝 쪽이 있고, 요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코드를 커밋을 하고 데이터를 커밋을 하고, 그걸 릴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 있으면 그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하면서 얘가 서로 잘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운영 관리자가 리뷰를 하고, 그 리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오토ML로 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이런 피드백 룹이 필요했었고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되짚어 보면 처음에 피저빌리티 스터디, 그 다음에 아까 MVP, 엔드-투-엔드로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AI에 의해서 분량 검사를 하는 거, 프로덕션,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계속 지속 개선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페이스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앞부분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이후 쪽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일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전에 하이닉스 있을 때 제조 쪽에 AI 딥러닝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오브젠에 합류를 했고요. 오브젠의 AI 랩을 맡고 있는데, 오브젠은 캠페인, 국내에 있는 유통과 금융 쪽에 있는 캠페인 시스템, 우리가 SMS나 이메일로 받는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것들을 받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들을 이전부터 금융이나 유통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캠페인 시스템 구축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여기 이 케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화 추천이라든가 또는 분석 플랫폼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니즈들이 많아졌고,
그거 기반 그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이제 캠페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요거는 2017년도, 좀 시간은 됐지만 17년도에 이제 개인화 추천을 한 사례고요. 신세계백화점에서 이제 그 S마인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그 개인화 기반의 캠페인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객을 그 페르소나 형태로 특성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측 모형을 만들고, 마케팅 기획하고, 선호하는 오퍼를 그 예측한 다음에 시간대를 예측 최적화하고, 그 SMS나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의 반응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매월 5억 건 이상의 추천 데이터를 만들어서 매월 그 모델을 재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매월 재학습을 시키고 1단위로 그 이 사람에 맞는 그 오퍼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 수행하는 그러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 캠페인하고 실시간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오브젠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추천하면 고객의 데이터, 그다음에 상품 데이터, 그러니까 뭐 유저 아이템이 있고 고객의 그 아이템을, 그러니까 이력들, 우리가 웹로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구매 이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구매 이력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 세그먼트별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추천 모델을 만들고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이 상품의 이 추천 스코어들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구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뭐 이걸 사면 어떤 걸 사느냐 하는 것들도 같이 구현했었습니다. LA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상품들을 산 이력이 있으면 그 상품 이력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상품 구매 패턴을 가지고 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텍스트 분석에 사용되는 문서의 워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사용자의 구매 상품 이력을 가지고 토픽 모델을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그 세그먼트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상품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세그의 예측 모델을 개인이 속하는 그 토픽들의 그 확률을 그 종합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한 그 예측 스코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사도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템 바이 아이템의 어떤 상품, 이거 사면 저거 산다 하는 그 상품 유사되는 모델도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품 추천은 뭐 이러한 그 오퍼하는 거, 그 모바일 앱에서의 어떤 상품의 순서를 정한다든가 유사 상품을 제안한다든가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SSG.com에도 그 오브젠의 캠페인 솔루션들이 그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추천 관련해서는 아주 그 고전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기업마다 원하는 추천의 방식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상품 자체보다는 상품을 제어하는 이제 MD 단위의 어떤 모델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 자기 기업의 어떤 추천 알고리즘 다 아는 거지만 기업의 어떤 목적에 따른 추천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들은 각 기업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올해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롯데카드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L카드는 이전에 이제 사스라는 그 통계 분석 툴을 썼었고, 그 오라클 엑사라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 안 되고 이제 스케일 업되는, 그러니까 그 큰 데이터를 이 사스 기반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게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웹로그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운영 시스템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분석가들이 마음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 하둡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들을 구축해주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결과들이 캠페인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객 타겟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타겟팅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제 뭐 전용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하둡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쪽 오브젠 솔루션에 에서 가장 이제 뭐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워크플로우 기반의 데이터 분석, 그 데이터 처리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건데, 그거를 이제 분석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처리부터 해서 예측 모델과 예측 모델 결과, 그다음에 만드는 예측 모델을 캠페인 운영에 디플로이하는 뭐 그러한 어떤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엘카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환경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피터나 R을 쓰는 분석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케팅 담당자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그 캠페인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그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 추출하고 전처리하고 분석 모델 예측 수행하고 배포하고 모델링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 분석 플랫폼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가 있어서 데모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분석 플랫폼이 있고요.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로 데이터가 시작이 돼서 그 데이터들을 하이브에서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선정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분화를 했으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전에 돼 있던 데이터에 대한 처리 로직이고요. 이후에 비디오를 잘못 띄웠네요. 이건 데이터 처리 부분이고요. 모델링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이걸 조인하고 그 결칙치를 처리하고 결칙 처리한 다음에 이런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이라든지 오토ML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모델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분석 환경들을 구축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또는 파일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가공한 후에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이런 그 분석 모듈을 수행을 하면 이러한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 쉐입이라든가 라임을 통해서 이제 변수의 중요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오토ML을 통해서 사실 리더보드를 통해서 어떤 모델이 그 알고리즘 실렉션을 하고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 모델이 가장 뭐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이거는 앞에는 이제 모델 생성이었으면 요거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프리딕션이 수행이 되고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이런 이제 배포까지를 하는 그런 이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 이후에 그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할 수 있게끔 뭐 차원 축소 기능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AutoML을 통해서 이 가장 이 데이터에 적합한 그 모델을 선정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그 기반에 이제 그 이후에 캠페인 타겟 생성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잡 이력 상세들을 보여준다든가, 또 결과에 대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고객군을 실제 그 배포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캠페인이 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엘카드에다가 올해 지금 그 개발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오브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BI 솔루션, 그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웹로그 분석해서 그 이벤트 디텍션하는 것들, 원래는 이제 캠페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했고요. 최근에 이제 AI 솔루션,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디스레프라고 하는 것들, BI 툴, 요거 이제 데이터 툴이고요. 그 BI 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런 AI 분석 엔진을 통해서 마케팅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AI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 환경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걸 실행하고 그것들을 서빙하고 결과들을 이제 그 성능 모니터링하는 이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하이닉스에 있으면서 그런 아까 그 AI 모델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이런 AI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를 좀 서베이를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우리가 뭐 분류 모델이 됐건 뭔가 분량 탐지 모델이 됐건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도 필요하고요. 빨리 피저빌리티를 보려면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또 몇 개의 샘플만 갖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퓨전 러닝 또는 URL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이전에 학습된 것들로부터 그 모델 그 언스포바이드로 학습시키는 그 모델을 가져다 쓰는 URL 같은 모델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그 친구들도 보면 뭐 하루에 뭐 몇만 건씩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링하는 뭐 그런 수고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액티브 러닝이 됐건 뭔가 새로 분량을 넣어주면 다른 것들을 미리 또 해주고 다시 피드백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레이블링 하게 되는데 오토 레이블링 툴,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들을 클러스터링 해주는 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면 내부 우리가 보통 딥러닝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봐오는지를 디버깅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 하려면 뭐 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실제 데이터가 왔을 때 이제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달라지는지 이런 드리프트 디텍션, 그다음에 사실 이제 신규 분량이 왔으면 신규 분량은 적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이건 신규 분량이라고 디파인하면 최근에 있는 분량들 중에서 이 이미지랑 비슷한 것들 빨리 찾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로 신규 분량을 하면 이전 분량도 잘 하면서 새로운 일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멀티타스크 러닝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스스로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제 오토ML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프 딘이 2018년도에 이제 뭐 100배의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ML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19년도에 ICML을 가봤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지금 오토 ML 기술은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 사람이 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만들었다.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 오브젝트 디텍션, 뭐 랭귀지 트랜스레이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이 딥러닝의 오토 ML은 크게는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렇게 시리얼하게 하는데 요거를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 됐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딥러닝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100배가 아니라 좀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이런 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앞에는 이제 딥러닝이지만 이런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토ML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뭐 데이터 로봇이라든지 H2O라든지,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오토ML 이야기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도 이제 오토ML 기술들을 개발해 놨고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그 X하고 Y만 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들을 선택하고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뭐 머처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퓨셜러닝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발 초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아까 신규 분량인 경우에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부족할 때 모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까 하는 게 이제 이런 시합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이런 매트릭들을 정하고 서로 레퍼런스 분량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식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드리프트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갑자기 그 데이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뭐 장비 노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뭔가 인크리멘탈하게 달라지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했을 때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장에서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데이터가 달라지고 그게 어떤 컨셉에 영향을 주면, 그러니까 기존의 분류 모델에 영향을 주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걸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컨셉 드리프트를 디텍션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볼루션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이볼루션의 어떤 컨셉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그 알고리즘 못 바꾸면 일단은 그 페이스 아웃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이볼루션에 대한 주제도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새로운 분량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기존에 있는 분량의 성능을 해치지 않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통 뭐 라이프롱 러닝이라든가 여기 멀티타스크 러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물량을 기존대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전의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포게팅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캠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예를 들어 AI가 뭔가 판단을 했을 때 그 딥러닝이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알아야지 이 모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개의 모델이 있을 때 제대로 뭔가를 보고 판단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으려면 AI가 어찌 됐건 AI 내부적으로 그 판단하는 것들을 시각화하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AI를 믿고 그 AI한테 일을 맡길 수 있다. 뭐 신뢰를 위해서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고요. 이전에 이제 아까 오토ML도 마찬가지로 오토ML은 또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오토ML이 만들어낸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를 보려면 아까 그 쉐이비라든가 라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델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뭐 몇 가지 좀 그 AI 토픽들에 대해 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요거는 작년 초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프로젝트 투 프로덕트란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나온 글인데 이게 이제 시간축이고요. 요거는 기술의 확산에 대한 정도. 그래서 사실 이제 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I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현재이지 않냐. 요거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터닝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누군가가 AI를 잘 활용하고 프로덕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 물리치고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AI에 대한 그 투자들이 있지만
AI 리서치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리서치에 투자하는 회사가 그 AI를 가지고 밸류, 비즈니스 가치를 얼마나 얻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 AI 리서치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미 파이프라인이 돼 있는 그런 회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 뉴욕에서 이제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1900년 그 부활절에 13년 지나고 나서는 자동차만이 다니는 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 예를 들어 이런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런 이전의 마차들을 다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